47분 만에 114명이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최신 잠수함 2척이 흔적도 없이 침몰했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핵잠수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레이더에도 적의 흔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25년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사건. 하지만 지난달 기밀 해제와 함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의 유령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이 2척을 47분 만에 침몰시킨 믿기 힘든 반전.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라파엘 에르난데스입니다. 그 당시 베네수엘라 해군 작전사령관이었죠. 올해로 83이 됐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도 침침해졌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47분. 114명의 젊은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아들 미겔도 있었습니다. 25년간 저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손을 뻗는 미겔의 얼굴.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죠. 적이 누군지도 모른 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제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단 한 방의 반격도 하지 못한 채 무너졌는지를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만심이, 제 욕심이 114명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은 그해 여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해 7월, 카라카스는 지옥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석유 수출이 막히자 국고가 바닥났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텅 비었고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시위대가 들끓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함성이 밤낮 없이 울려 퍼졌죠. 경찰은 매일같이 최루탄을 쏘았고 체포된 시민들이 교도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해군 사령부 지하 벙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제 부관 멘도사 대령을 불렀습니다. 그는 묵묵히 다가왔죠. 미국 함대 동향은 어떤가? 멘도사 대령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4함대가 카리브해에 상시 주둔 중입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4척,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2척. 우리 해안에서 200캐리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죽어가는 토끼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통령궁에서 온 직통 전화였습니다. 에르난데스 제독, 지금 즉시 궁으로 오시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20분 후 저는 대통령 집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제독, 솔직히 말해주시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각하, 정규전으로는 미국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비정규전은 어떻습니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각하, 그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디 있소? 대통령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연락이 왔소. 그들이 우리에게 제안을 했어요. 서류를 받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거기에는 상상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삼구형 디젤 전기 잠수함 2척 제공, 기술 이전 및 훈련 지원 포함, 대금은 향후 10년간 석유로 상환. 이건 진짜입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에 쐐기를 받고 싶어 해요. 우리는 그들의 체스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소. 살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하는 법이오.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영삼구형, 서방에서는 위안급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최신형 재래식 잠수함이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탑재해서 수중에서 수주간 잠항할 수 있는 녀석이었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각하, 이 잠수함으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대통령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시위대의 함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국 상선단을 공격하시오.
그로부터 2달 후, 저는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 조선소의 거대한 도크 앞에 서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척의 검은 괴물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길이 77m, 배수량 3,600톤의 강철 상어들이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에 서 있던 천회의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해군에서 파견된 기술 고문이었죠.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 영어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우리 해군의 자랑입니다. 천회의 대령이 도크 위를 걸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스털링 엔진 기반의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스노클링 없이도 수주간 잠항이 가능하죠.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함교탑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를 어루만지는 것처럼요. 소나 시스템도 최신형입니다. 미국의 AMPQQ-10에 버금가는 성능이죠. 측면 배열 소나와 예인 소나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잠수함 주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죠. 물 위로 드러난 함교탑에는 붉은 별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무장은 어떻습니까? 533mm 어뢰 발사관 6문, U-6어뢰 18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천회의 대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U-6어뢰는 유선 유도와 능동 음향 추적이 가능합니다. 사거리 45km, 속도 65노트. 어떤 수상함도 피할 수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천회의 대령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순간 천회의 대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전 경험은 없습니다만 수많은 훈련과 시뮬레이션에서 우수성이 입증됐습니다. 그의 대답은 자신감 있었지만 어딘가 공허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더 캐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왜냐고요? 저도 믿고 싶었으니까요. 이 강철 괴물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미국의 코앞에서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칠 수 있을 거라고요. 자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만이었죠. 한 달간의 기술 이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직접 참관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해군에서 선발한 최정예 승조원 120명이 중국 교관들에게 훈련을 받았죠. 잠수함 운용, 어뢰 발사, 소나 운용, 피탐 기동.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너무 빠르게요. 어느 날 저녁, 제 아들 미겔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번함의 부장으로 선발된 상태였죠. 아버지, 훈련이 잘 되고 있어요. 목소리가 들뜬 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잠수함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타던 구형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심해라, 미겔. 세례장난감에 너무 빠지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저 이제 34이에요. 애 아니라고요. 미겔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 이번 작전, 저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함 함장으로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겔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죠. 미겔,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 이번에 아니면 기회 없어요. 평생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해보마. 하지만 이미 마음은 기울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영웅이 되기를 바랐으니까요. 제 자만심이 아들까지 집어삼킨 겁니다. 2달 후, 두 척의 잠수함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했습니다. 라과이라 군항의 부두에 검은 괴물들이 정박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이빨을 갖게 된 거였죠. 명명식이 거행됐습니다. 한번함은 시몬 볼리바르, 우리 조국의 해방자 이름을 땄죠. 2번함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이름이었습니다. 미겔이 한번함 시몬 볼리바르의 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34세 젊은 중령이 최신의 잠수함의 함장이 된 겁니다. 명명식이 끝난 후 미겔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해라. 바다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미겔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때 천회의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제동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베네수엘라 해군도
진정한 수중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령. 당신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천혜의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대잠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잠수함이 아무리 훌륭해도 미국 해군과 정면으로 맞서면 승산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죠. 중국인이 뭘 알겠어. 이건 우리 전쟁이야.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해 가을, 작전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해군 사령부 지하 작전실에서 참모들과 함께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리브해 지도가 화면에 떠 있었죠. 목표는 간단합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LNG 운반선단. 매주 화요일 텍사스 휴스턴을 출발해서 카리브해를 지나 유럽으로 향합니다. 호위 전력은 해안경비대 경비함 2척뿐이죠.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잠수함 2척이 여기서 매복합니다. 저는 카리브해의 중앙부를 가리켰습니다. 수심 500m 이상의 심해 구역입니다. 수온약층 아래로 내려가면 미국의 소나로도 탐지가 어렵죠. 멘도사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동님, 미국 해군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국 전투함은 푸에르토리코에 있습니다. 작전 해역까지 최소 4시간 거리죠. 우리는 2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하고 빠질 겁니다. 공격 후 이탈은요? 잠수함들은 베네수엘라 영해로 철수합니다. 거기서 우리 해군의 보호를 받으며 대기하죠. 미국이 영해를 침범하면 그건 전쟁 행위가 됩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동님, 미국이 보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젊은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우리는 민간 선박만 공격합니다. LNG 운반선은 무인 또는 최소 인원으로 운항되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나타났죠. 미국 국민들은 전쟁에 지쳐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더 이상의 해외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면 미국은 전면전을 피하려 할 겁니다. 그때 천회의 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미국의 정찰 위성입니다. 그들은 24시간 카리브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출항하는 순간 포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미 고려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 카리브해에 열대성 저기압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구름이 위성 감시를 방해하죠. 그때 출항합니다. 천회의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제동님,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다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령. 이건 완벽한 계획입니다. 완벽하다. 저는 그 단어를 얼마나 자주 썼는지 모릅니다. 완벽한 잠수함, 완벽한 계획, 완벽한 타이밍.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특히 전쟁에서는요. 작전 개시 이틀 전, 저는 미겔을 사령부로 불렀습니다. 아들이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해군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 듬직해 보였죠. 부르셨습니까, 제동님? 미겔은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저를 제동님이라 불렀습니다. 앉아라. 저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미겔이 자리에 앉자 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이건 뭡니까? 열어봐라. 미겔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나침반이 들어 있었죠. 이건 내 할아버지 것이다. 해군에 입대할 때 아버지가 내게 주셨어. 미겔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저한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이 나침반을 봐라. 항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리켜 줄 거다. 미겔이 나침반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 제동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죠. 미겔. 네, 조심해라. 제발. 미겔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게 제가 아들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작전 당일 하늘이 도왔습니다. 예보대로 열대성 저기압이 카리브해를 덮쳤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비바람이 바다를 휘저었죠. 미국 정찰 위성의 눈을 가려줄 완벽한 어무막이었습니다. 저는 해군 사령부 지하 벙커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두 척의 잠수함 위치가 깜빡이고 있었죠. 시몬 볼리바르, 출항 준비 완료. 미겔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우고 차베스, 출항 준비 완료. 두번함 함장 카스티오, 중령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출항을 허가한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알겠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출항합니다. 우고 차베스, 따라갑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두 개의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과이라 군항을 빠져나가 카리브해를 향해 나아가는 거였죠. 저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멘도사 대령이 옆에 서서 보고했습니다. 제동님, 미국 위성 궤도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구름 때문에 우리 해역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좋아. 계속 감시해. 1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척의 잠수함은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했죠. 시몬 볼리바르, 영해 이탈. 자망 개시합니다. 미겔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다. 무사히 다녀와라. 네, 제동님. 다음 교시는 작전 해역 도착 후입니다. 그리고 통신이 끊겼습니다. 잠수함이 자망하면 일반 무선 통신은 불가능해집니다. 오직 초저주파 통신만 가능하죠. 그마저도 속도가 느려서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합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6시간, 12시간, 18시간. 화면의 두 점은 천천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항로를 따라 착실하게 나아가고 있었죠. 제동님,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멘도사 대령이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지켜볼 거야. 20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작전 해역 도착, 잠복 위치 점령. 미겔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우고 차베스, 마찬가지입니다. 오헬이 간격으로 대기 중.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고했다. 목표물 접근 시까지 은밀히 대기하라. 알겠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대기 돌입.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두 척의 잠수함은 수심 400m, 수온약층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소나로도 탐지할 수 없는 깊이였죠. 3시간 후면 목표물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의 LNG 운반선단. 호위 전력은 해안경비대 경비함 2척뿐. 쉬운 사냥감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우리만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사냥꾼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요. 600km 상공에서 작전 개시 3시간 전. 저는 벙커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5잔째였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동님, 목표물 확인됐습니다. 멘도사 대령의 목소리에 저는 화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미국 LNG 운반선단. 총 4척입니다. 예상대로 해안경비대 경비함 2척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 6개가 나타났습니다. 카리브해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속도는요? 12노트입니다. 우리 잠수함 매복 지점까지 약 2시간 4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에 연결하라. 잠시 후 미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대기 중입니다. 목표물 확인됐다. 2시간 40분 후 너희 위치로 진입한다. 알겠습니다. 어뢰 발사관 1번부터 4번까지 장전 완료.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미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군인의 목소리였죠. 저는 그 순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고 차베스는? 두번함 카스티오 중령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고 차베스, 마찬가지로 준비 완료입니다. 시몬 볼리바르와 오헬이 간격 유지 중. 좋다. 작전 개시까지 은밀히 대기하라. 적 소나에 절대 탐지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40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제동님, 이상 징후 없습니다.
미국 함대 움직임도 평소와 같습니다. 멘도사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좋아. 계속 감시해.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붉은 점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잠수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천회의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제동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혹시 이 해역에 다른 잠수함이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미국 핵잠수함 말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 잠수함도요. 저는 웃었습니다. 대령, 이 해역은 미국의 앞마당이요. 미국 외에 누가 여기서 잠수함을 운용하겠소? 천회의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그렇겠죠. 제 기우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인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곧 역사를 바꿀 거라는 흥분에 취해 있었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목표물 접근 중. 우리 잠수함 위치까지 40분 남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몬 볼리바르에 연결하라. 시몬 볼리바르, 응답합니다. 미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표물 40분 거리다. 준비 상태 보고하라.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소나의 목표물 탐지됐습니다. 스크류 소음 확인. 대형 상선 4척, 소형 함정 2척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정보와 일치했죠. 우고 차베스는? 우고 차베스, 마찬가지로 목표물 탐지 완료. 공격 준비 완료입니다. 좋다. 작전 개시 신호를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7분. 그 시각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목표물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멘도사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시몬 볼리바르, 응답하라. 시몬 볼리바르, 응답합니다. 목표물 사정거리 진입 확인. 어뢰 발사 준비 완료. 미겔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죠. 우고 차베스, 우고 차베스, 마찬가지입니다.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다. 작전 개시를 명령한다. 목표물을 공격하라. 알겠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어뢰 발사. 우고 차베스, 어뢰 발사. 화면에서 2개의 작은 점이 우리 잠수함에서 발사됐습니다. 어뢰들이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거였죠.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10초, 20초, 30초. 어뢰 목표물 접근 중. 충돌까지 40초. 멘도사 대령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0초, 20초, 10초. 명중. 화면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이 피격된 거였죠.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모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죠. 저도 주먹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어. 시몬 볼리바르, 목표물 명중 확인. 적 선박 침몰 중입니다. 미겔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고 차베스,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 목표물도 피격. 저는 환희에 젖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동님. 멘도사 대령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화면을 돌아봤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통신이 끊겼습니다. 뭐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한 번함의 위치를 나타내던 점이 사라져 있었죠. 시몬 볼리바르, 응답하라. 시몬 볼리바르. 멘도사 대령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잡음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통신 장비 고장인가? 멘도사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신호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2번함 우고 차베스의 점은 아직 깜빡이고 있었죠. 우고 차베스에 연결하라. 시몬 볼리바르 상황을 확인해. 우고 차베스, 응답하라. 잠시 후 카스티오 중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고 차베스, 응답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몬 볼리바르와 통신이 끊겼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 잠시만요. 소나로 확인 중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시몬 볼리바르의 위치에서 폭발음 같은 게 감지됐습니다. 저는 피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폭발음. 무슨 폭발음? 잘 모르겠습니다. 수중 폭발 특유의 저주파 음향입니다. 그리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도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몬 볼리바르가 공격받았다는 거야?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스티오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동님, 만약 적이 있다면 저희도 위험합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즉시 이탈하라. 수심을 낮추고 전속력으로 빠져나와. 알겠습니다. 우고 차베스, 긴급 자망. 저는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적은 어디 있는 거지? 미국 함정, 핵잠수함. 멘도사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제동님, 미국 제4함대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국 전투함은 아직 200캐리 밖에 있습니다. 그럼 뭐야? 미국 항공기. 항공기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몬 볼리바르가 공격받을 수 있어? 그때 천회의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제동님, 혹시 다른 나라 잠수함일 가능성은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다른 나라? 여기는 카리브해야. 미국 빼고 누가? 그 순간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가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니, 설마. 그로부터 5분 후, 우고 차베스, 응답하라. 멘도사 대령이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우고 차베스, 응답합니다. 현재 수심 450m로 자망 중.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뭔가. 소나에 뭔가 잡혔습니다. 카스티오 중령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습니다. 뭐가 잡혔어? 어뢰입니다. 어뢰가 접근 중입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회피 기동, 당장 회피해. 회피 중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깝습니다. 거리 800점, 아니 600점.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두 번 함의 점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죠. 400m, 300점, 200점. 디코이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뢰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속 접근 중. 뭐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디코이는 가짜 음향 신호를 방출해서 어뢰를 속이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어뢰가 속지 않는다니. 100m, 50점. 이탈, 당장. 제동님, 말씀을. 그리고 통신이 끊겼습니다. 화면에서 두 번 함의 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고 차베스, 응답하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고 차베스, 응답해. 멘도사 대령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잡음뿐이었죠. 벙커 안이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 개의 점이 깜빡이던 그 자리.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7분. 작전 개시부터 두 번째 잠수함이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114명의 젊은이들, 제 아들 미겔, 모두가 47분 만에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벙커의 조명이 물결처럼 일렁였죠. 제동님, 멘도사 대령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제동님, 정신 차리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참모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뭐가 일어난 거지?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적은 어디 있어? 누가 우리 잠수함을 공격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해군 작전사령관으로서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라. 저는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미국 전투함 가능성부터. 멘도사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미국 제4함대의 가장 가까운 전투함은 작전 해역에서 200캐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 기준으로 절대 도달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핵잠수함은 미국 핵잠수함의 마지막 위치 확인 결과 버지니아급 두 척 모두 대서양 중부에 있었습니다. 카리브해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야? 항공기? 천회의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해당 시각 미국 대잠 초계기 P-8 포세이돈의 비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항공기도 500km 밖에 있었습니다. 어뢰투하 사거리 밖입니다. 저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란 말이야? 한 젊은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동님, 혹시 우리 잠수함 자체의 문제는 아닐까요? 어뢰가 오발되었거나 내부 폭발이 일어났거나.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두 척 모두 47분 안에? 동시에 참모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말이 안 돼. 이건 공격이야. 누군가가 우리 잠수함을 의도적으로 침몰시킨 거야. 벙커 안이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천회의 대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카스티오 중령의 마지막 보고를 기억하십니까? 어뢰가 디코이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어뢰는 디코이에 속습니다. 그런데 속지 않았다는 건 천회의 대령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요? 그 어뢰에 고급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목표물과 가짜 신호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디요? 천회의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그쳤습니다. 천회의 대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입니다. 순간 벙커 항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저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왜 여기 있어? 카리브해에. 저도 모릅니다. 제동님. 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한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어. 그들이 여기까지 잠수함을 보낼 이유가 없어. 천회의 대령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의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한국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미겔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동님,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멘도사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미국, 뭐래? 그들이 묘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멘도사 대령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잠수함의 침몰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LNG, 운반선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저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 네. 그들도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럼 누가 우리 잠수함을 침몰시켰다는 거야? 그때 한 참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제동님,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래? 그들도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잠수함이 어떻게 침몰했는지 조사 중이랍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모르고. 그럼 대체 누구야? 제동님. 천회의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뭔데? 그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사건 발생 2시간 전 촬영된 위성사진입니다. 중국 정찰 위성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십시오. 천회의 대령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였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맞습니다. 가시광선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적외선 모드로 전환됐죠. 이건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화면에 희미한 열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건 잠수함이 수면 근처에서 이동할 때 남기는 열 흔적입니다. 켈빈 파동이라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뭐요? 이 열 흔적을 남긴 잠수함이 미국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럼 뭐야?
천회의 대령이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열 흔적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 AIP 잠수함입니다.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사용하는 디젤 전기 잠수함이죠.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만 운용합니다. 이건 미국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 거야? 천회의 대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열 흔적의 패턴과 크기로 볼 때 한국의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과 일치합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네.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한국 잠수함이 왜 카리브해에 있어? 천회의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거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이라니. 그 작은 나라가.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LNG 운반선 사진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분노했죠. 의회에서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였죠. 국제사회는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고 유럽 국가들도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작전 실패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적의 예상치 못한 개입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책임자는 엄중히 처벌될 것입니다. 그 책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즉시 파면됐습니다. 30년간 복무한 해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작됐죠. 아내 카르멘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라파엘, 카르멘.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죠. 미겔이, 우리 미겔이. 저도 압니다. 당신이 보냈어요. 아내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예요. 당신 손으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돌려줘요. 내 아들을 돌려줘요. 아내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겔이 남기고 간 나침반이 놓여 있었죠. 제가 그에게 준 할아버지의 유품.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리켜 줄 거라고 했던 그 나침반. 미겔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침반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었구나.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리브해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 제 아들의 무덤 위로도 비가 내리고 있겠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5년간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는가? 그 답을 알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파면 후 카라카스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 카르멘은 1년 후 저를 떠났죠. 미겔을 죽인 남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미겔의 얼굴이 떠올랐고 밤에 잠들면 그 애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손을 뻗는 아들.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하지만 저를 더 괴롭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적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 미국은 계속 부인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말이 진심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미국이 공격했다면 그걸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은퇴한 해군 동료들, 정보기관 출신 친구들, 심지어 중국 측 연락처까지 누구에게나 같은 질문을 했죠. 그날 카리브해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68이 됐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졌죠.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봤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이 취역했습니다. 3,000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합니다. 화면에 검은 잠수함이 나타났습니다. 유려한 선체, 날렵한 함교탑, 그리고 한미에 새겨진 태극기.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 전지를 결합한 AIP 시스템을 탑재해서 수중에서 수주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범상어 어뢰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어뢰는 인공지능 기반의 표적 식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디코이에 속지 않습니다. 디코이에 속지 않는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25년 전 카스티오 중령의 마지막 보고가 떠올랐습니다. 디코이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뢰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마.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8이 됐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길어야 2년이라고 했죠. 죽기 전에 알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게 누구인지.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미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25년이 지나면 일부 기밀이 해제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미국 국방부 직인이 찍힌 문서가 들어 있었죠. 저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밀 해제 문서. 작전명 카리브해 경비 작전. 날짜 그해 가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요약 해당 일자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해군 잠수함 2척이 미국 LNG 운반선단을 공격함. 공격 직후 양 잠수함 모두 침몰. 미국 해군은 해당 공격에 관여하지 않음. 거기까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추가 정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해역에 동맹국 해군 잠수함 한 척이 작전 중이었음. 해당 잠수함이 베네수엘라 잠수함의 공격을 탐지하고 선제 대응함.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맹국 해군 잠수함. 국적 대한민국. 한 명 도산한 창호.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이었다. 정말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5년간 저를 괴롭혔던 질문의 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가 카리브해까지 와서 우리 잠수함 2척을 침몰시켰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작전 경위. 해당 일자.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은 미국의 요청으로 카리브해에서 대잠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었음. 미국 해군이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해 감시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한국 해군이 우방국 지원 차원에서 잠수함을 파견함.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미국의 요청. 한국이 미국을 도우러 카리브해까지 왔다고?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정찰위성 아리랑 7호가 합성개구 레이더 SAR를 이용해 베네수엘라 잠수함 2척의 출항을 최초 탐지함.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미국 측에 공유됨. 동시에 도산한 창호함이 매복 위치로 이동.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우리 잠수함을 탐지했다. 미국 위성도 못 본 걸. 서류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리브해 상공에는 열대성 저기압이 지나가고 있었음. 광학 위성은 구름에 가려 관측이 불가능했으나 한국의 SAR 위성은 전천후 관측이 가능해서 잠수함의 항적을 포착할 수 있었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어모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름. 한국의 눈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전투 경과. 베네수엘라 잠수함이 LNG 운반선에 어뢰를 발사한 직후 도산한 창호함이 반격 개시. 범상어 중어뢰 2발을 발사하여 시몬 볼리바르함 격침. 이후 추가 어뢰 2발로 우고 차베스함 격침. 총 소요 시간 47분. 47분.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정확히 47분이었습니다. 범상어 어뢰 특성. 범상어 어뢰는 유선 유도와 능동 음향 호밍을 결합한 한국산 중어뢰임. AI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디코이와 실제 목표물을 구별할 수 있음. 사거리 20km, 탄두 중량 238kg. 디코이에 속지 않는 어뢰. 그래서 카스티오 중령의 마지막 회피 기동이 실패한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척이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잠수함 한 척이 우리 잠수함 2척을 47분 만에 침몰시켰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경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임무 완수 후 미국 해군에 인계 절차 없이 현장을 이탈함.
한국 측은 해당 작전에 대한 일체의 공개를 거부했으며 미국 측도 동맹국 보호 차원에서 25년간 기밀을 유지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25년간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이 영웅적인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죠. 그냥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 없이 나타나서 소리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유령. 그게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한국 해군, 도산한 창호함, 범상어 어뢰.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걸 검색했죠. 찾아낸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이었죠. 수중 지속 시간이 기존 잠수함의 3배에 달했습니다. 거기다 연료전지 기반의 AIP 시스템까지. 핵잠수함이 아니면서도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자막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잠수함을 완전히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거였습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외국 기술 도입 없이 100% 국산화. 심지어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도 한국 기업이 만들었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고 K-팝이라는 음악이 인기 있다는 정도?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 그리고 잠수함. 한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첫 잠수함을 건조했죠. 하지만 3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 저는 병원에서 마지막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남겨야겠다고. 25년간 저를 괴롭혔던 진실. 내 아들을 죽인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카라카스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카리브해가 보입니다. 25년 전 제 아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바다가요. 미겔.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자만심 때문에 내가 죽었다.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내가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그리고 25년간 아버지는 내 원수가 누군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한국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잠수함 한 척이 너희를 침몰시켰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한국이 내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이를 갈았죠. 그 작은 나라가 감히 어떻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민간 선박을요. 한국은 그저 동맹국을 지킨 것뿐이었죠. 만약 제가 한국 잠수함 함장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 잠수함은 두 척의 적을 상대로 단 47분 만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단 한 발의 어뢰도 허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두 척을 격침시켰죠.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25년간 한마디의 자랑도 없이. 그게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결과로 증명합니다.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방위산업, 그리고 잠수함.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이 무시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온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미겔,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내 목숨을 앗아간 건 한국이 아니다. 아버지의 자만심이다. 아버지는 적을 몰랐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몰랐다. 그래서 너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라파엘 에르난데스입니다. 한때 베네수엘라 해군 작전사령관이었고, 지금은 죽음을 앞둔 늙은이입니다. 25년간 저는 적이 누군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 미스터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잠수함 한 척이 우리 잠수함 두 척을 47분 만에 침몰시켰습니다. 승조원 114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죠. 제 아들 미겔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분노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25년간 단 한마디의 자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무를 수행하고 사라졌죠. 그게 진정한 강자의 모습입니다. 허풍을 떨고 자랑을 하고 적을 깔보는 자는 강자가 아닙니다. 저처럼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결과로 증명하고 그러고도 침묵하는 자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한국처럼요. 지금까지 숨겨졌던 카리브해의 진실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나타나 임무를 완수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대한민국 해군. 적조차 경외하게 만드는 그 힘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